그날 본 한 장의 종이가 제가 믿어온 70평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챙겨준다며 보낸 여행 서류였습니다. 저는 최명자, 72살입니다. 서울 구로구 역세권에 2층 상가 한 채와 소형 오피스텔 2실을 임대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재훈이는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 뒤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며느리 세진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는 주변 사람들의 물음에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도 있고 관리할 것도 있으니까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상가 임대료가 들어왔고 오피스텔 2곳에서도 월세가 꼬박꼬박 입금됐습니다. 손때 묻은 가계부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넣는 일이 저의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혈압약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세진 씨에게서 뜬금없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약통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별일 없어? 그게 말이에요, 어머님. 재훈 오빠랑 제가 의논을 했는데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여행 다녀오시라고 준비했어요. 여행? 갑자기 왜? 어머님 나이에 건강할 때 좋은 곳 다녀오셔야죠. 대만 타이베이로 일주일 정도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예약해뒀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이후 10년 넘게 명절 외에는 연락도 뜸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틈이 없었습니다. 비행기표도 끊었고 호텔도 잡았어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건 불안하니까 제가 같이 갈게요. 재훈 오빠는 일이 있어서 못 가지만 저랑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래도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형편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도 들어뒀어요. 어머님 혹시 모르잖아요. 해외에서 다치시거나 하면 큰일이니까요. 며느리는 여행자 보험 서류를 집으로 보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틀 후 택배로 여행자 보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세진 씨는 직접 집까지 찾아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시면 상해 사망 특약이 있어요. 만약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실종되시면 보험금이 나와요. 실종도 특약에 포함돼 있어요.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지만 글씨가 작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세진 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재훈 오빠가 말하는 건데요. 공동인증서 USB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뱅킹 쓸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요. 응? 그건 왜? 오빠가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처리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세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응, 그런데 재훈아,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니? 세진 씨가 보험도 들고 그러던데. 엄마 이건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해외 나가시는데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저희가 챙기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제 건강에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만약 사고라도 나면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게 이상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재훈이와 세진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몇 개 보였습니다. 오빠 보험 서류는 다 챙겼어. 특약 조항도 확인했고. USB는? 받았어. 이제 출국만 하면 돼. 좋아.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 그쪽 끝나면 여기서 내가 정리할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도 둘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단톡방이었으니까요. 그저 잘 처리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 씨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세진 씨는 밝게 웃으며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일주일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공항까지 가는 내내 세진 씨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타이베이 날씨, 맛있는 음식, 가볼 만한 곳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하는 길, 세진 씨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로밍 설정하셨어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아니,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 핸드폰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세진 씨는 화면을 몇 번 만지더니 제 여권과 함께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비행기 타기 전까지 제가 보관할게요. 분실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내 핸드폰인데. 필요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저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세진 씨는 옆자리에 앉아 기내 서비스 안내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여행자 보험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상해 사망 특약, 실종 시 처리 절차, 보험금 수령 조건. 글자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번에는 유독 실종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실종 조항까지 들어있을까? 저는 서류를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세진 씨는 저를 환전소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현금 좀 바꾸세요. 제가 카드는 있지만 어머님도 현금 있으셔야 편하잖아요. 저는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환전했습니다. 세진 씨는 제가 받은 데만 달러를 세어보더니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영수증은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하니까요. 세진 씨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습관처럼 지갑 안쪽 칸에 넣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영수증까지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세진 씨는 계속 창밖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눈을 감았지만 며느리의 손이 제 가방 지퍼를 살짝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진 씨는 제 여권과 핸드폰을 여전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권은 호텔 금고에 넣어둘게요. 안전하게요. 핸드폰도 제가 보관할게요. 내일 관광 나가실 때 드릴게요.
지금 필요한데. 어머님, 로밍 요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시면 제 핸드폰 쓰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권도 핸드폰도 공동인증서도 모두 며느리 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행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여행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 타이베이 시내 관광 나가요. 준비하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진 씨는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세진 씨는 제 여권과 핸드폰을 여전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관광 다니실 때는 핸드폰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찍어드릴게요. 여권도 호텔에 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도 내 핸드폰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기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진 씨는 제 팔을 가볍게 잡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타이베이의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도 사람들의 말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 씨는 저를 시내 관광지로 데려갔습니다. 박물관, 사원, 시장을 돌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젯밤 본 단톡방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 그쪽 끝나면 여기서 내가 정리할게. 점심을 먹은 뒤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 혈압약을 먹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호텔 가서 쉬세요. 세진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아프기를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누웠습니다. 세진 씨는 약국에 다녀오겠다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여권도 없고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밖에서 세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약 사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세진 씨는 약봉지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은 더 좋은 곳 가요. 세진 씨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진 씨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 중 하나였습니다. 프린트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긴급 상황 대응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전 수칙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이내 외출 중 연락 두절 확인, 호텔 프런트 확인 CCTV 요청, 24에서 48시간, 현지 경찰서 실종 신고, 한국 가족 통보 재혼, 48시간 이후, 보험사 연락 실종 특약 적용, 위임장 효력 발생 자산 이동 개시, 처리 순서, 상가 매각 오피스텔 계좌 정리.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고 종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여기서 사라지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위임장 원본 재혼 보관, 공동인증서 세진 보관, 계좌 이체 순서 상가 매각 후 오피스텔.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짠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타이베이로 데려와 실종시키고 보험금을 타고 제 자산을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의 실종 특약, 공동인증서, USB, 여권과 핸드폰 회수, 모든 게 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 씨는 제 방 옆방에서 묵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내일 2단계로 넘어가면 돼. 어머님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시간표대로만 가면 문제 없어. 목소리가 작아져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진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침 시장 구경 가요. 맛있는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진 씨는 제 손을 잡고 인파 사이를 걸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어가 적힌 간판, 한국 관광객들, 안내 데스크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세진 씨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음을 옮겨 시장 한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데스크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말 하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위험해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 며느리가 저를 여기서 실종시키려고 해요. 증거도 있어요. 부탁인데 영사관이나 경찰에 연락 좀 해주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한인회에 계신 분인데 이런 일 도와주시거든요. 여성은 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여성이 말했습니다. 지금 한도식 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10분 안에 도착하신대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세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찾으려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세진 씨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나 당신이랑 안 가요. 세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 다 알아요. 당신들이 뭘 하려는지. 실종 신고 시나리오 다 봤어요. 세진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표정 대신 차가운 눈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나 영사관 갈 거예요. 그때 안내 데스크 뒤에서 한 남성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한도식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한도식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온 최명자예요. 지금 제 며느리가 저를 실종시키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한도식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세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분이신가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진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행 피로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어머님 의사를 존중해야죠. 한도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랑 같이 제 차로 가시겠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식 씨는 제 팔을 가볍게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세진 씨는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얘기 좀 해봐요. 오해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도식 씨는 인파 사이를 빠져나가며 저를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세진 씨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한도식 씨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한도식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한도식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프린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도식 씨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지금 바로 영사관으로 가야겠어요. 차는 타이베이 시내를 가로질러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한도식 씨는 계속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영사관에서 진술서 쓰시고 귀국 절차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아는 분 있으세요? 변호사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20년 넘게 알던 분이에요. 좋습니다. 영사관에서 그분한테 연락드리세요.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은 제 상황을 듣고 바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프린트한 서류, 여행자 보험 특약, 공동인증서, USB를 빼앗긴 경위, 가족,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는 한국으로 송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일정 잡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서를 마친 뒤 한도식 씨는 저를 안전한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한도식 씨의 아내 이정심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많이 놀라셨죠? 이정심 씨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이정심 씨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도식 씨는 영사관 직원과 함께 세진 씨를 만나 제 핸드폰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식 요청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 최명자예요. 아, 명자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지금 바로 귀국하세요. 제가 모든 절차 준비해 놓겠습니다. 계좌 동결, 위임 취소, 공동인증서 재발급 차단 다 처리할게요. 증거 다 챙기셨죠? 네,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귀국하시는 대로 바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제 거래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 신청이 아닐 경우 즉시 연락 바랍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영사관에서 긴급 귀국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한도식 씨 부부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한국 가셔서 꼭 이기세요. 증거 있으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타이베이가 멀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에 세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한국 가셔도 계좌는 못 움직이세요. 오빠가 이미 다 처리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계좌 출금 내역 1,500만 원 오후 2시 32분. 제가 타이베이에 있는 동안 아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갔어요. 변호사는 화면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 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와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출금 내역 확인하셨죠? 1,5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건 이미 공동인증서가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 동결부터 해야 합니다. 네, 빨리 가주세요. 은행에 도착해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타이베이 영사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프린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일단 계좌 동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사용 내역 조회해 드릴게요. 잠시 후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제가 타이베이에 있던 사흘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50만 원이 생활비 명목으로 출금됐고 다음 날 500만 원, 그 다음 날 800만 원, 그리고 어제 1,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총 2,85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처음엔 소액으로 테스트했다가 점점 금액을 늘린 것 같습니다. 계좌는 지금 동결됐고 추가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언제 접수됐나요? 일주일 전입니다. 신청자는 박재훈 씨로 돼 있고 위임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임장 4번 발급과 40조의 요청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위임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제가 도장을 찍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 이 위임장 효력 즉시 취소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 사용에 대해 형사 고발도 준비하겠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지금부터 제가 확인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타이베이에 계시는 동안 재훈 씨는 한국에서 꽤 많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정안에 후견인 제도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 날짜는 명자 씨가 귀국 예정이던 날 이틀 후였어요. 후견인이요? 네. 명자 씨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신청해서 재훈 씨가 법적 후견인이 되려던 겁니다. 후견인이 되면 명자 씨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가 매물 조회 기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명자 씨 상가 주소로 시세 조회를 여러 번 했어요. 셋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세입자에게 보냈습니다. 명자 씨 이름으로요. 세입자가 이상하게 여겨서 연락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재산 편취입니다. 타이베이에서 명자 씨를 실종 처리하고 한국에서는 후견인 절차와 자산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려던 겁니다. 저는 손에 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임대료 내역, 세입자 연락처, 계약 만료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첩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아들은 그걸 한 번에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반격합니다. 먼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재훈 씨와 며느리가 명자 씨 집이나 상가에 접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사기 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요. 고소를 하면 제 아들이 처벌받는 건가요?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 재훈 씨는 이미 명자 씨를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지금 물러서면 명자 씨 인생이 끝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 재훈이와 세진 씨를 소환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자산 관련 협의를 위해 출석 요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협상하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와 세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타이베이에서 무슨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우리 얘기 좀 해봐요. 세진 씨는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저쪽에 앉으세요. 오늘은 공식 면담입니다. 두 사람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명자 씨와 두 분 간의 자산 관련 오해를 정리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두 분께서 직접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명자 씨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훈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오해하신 거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진행하신 정상적인 위임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훈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타이베이 가시기 전에 제가 공동인증서 USB를 받았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위임장도 엄마가 직접 도장 찍으셔서 주셨고요. 그걸로 제가 은행에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신 날짜가 언제였죠? 출국 이틀 전이었어요. 그럼 그 위임장으로 계좌에서 출금도 하셨나요? 엄마 허락받고 필요한 돈 썼어요. 변호사가 위임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위임장이 맞습니까? 최명자 씨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 찍으신 거요. 재훈이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위임장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박재훈 씨는 지금 이 위임장이 진짜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최명자 씨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고요. 당연하죠. 엄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실 CCTV도 작동 중입니다. 박재훈 씨는 방금 이 위임장에 효력을 직접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최명자 씨는 이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고 필적 감정 결과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왜 법무법인 정안에 후견인 상담 예약을 하셨습니까? 재훈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진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상가 시세 조회를 여러 번 하셨습니까?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셨습니까? 세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타이베이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긴급 상황 대응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이죠. 24시간 이내 연락 두절, 실종 신고, 보험사 연락, 위임장 효력 발생. 이게 뭡니까?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세진이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자산 처리 순서까지 적혀 있습니까? 상가 매각 오피스텔 계좌 정리. 이게 사고 대비입니까?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진 씨가 재훈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우리 나가요. 어차피 어머님이 조용히만 계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변호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조용히만 계셨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최명자 씨가 타이베이에서 무엇을 알아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세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실 CCTV도 작동 중입니다. 박재훈 씨는 위임장 효력을 직접 주장하셨고 유세진 씨는 방금 어머님이 조용히만 계셨으면이라는 발언으로 사전 인식을 드러내셨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제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저는 재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버렸잖니. 난 이제 나를 살릴 거다. 재훈이는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어?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박재훈 씨, 유세진 씨. 오늘 오후로 최명자 씨 거주지 및 상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위반 시 강제 조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사기, 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한 달 후, 저는 제 상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고, 재훈이와 세진 씨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에는 열쇠와 그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이번 달 임대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저는 상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공간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된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며느리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저는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켜낸 이 공간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동네 복지센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번 주에 시작하는 노인 대학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최명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